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 없이 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단일 위험 인자는 입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염색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분명한 건 이제 염색약 중에 인 성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염색약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은 그때는 원인을 꼭 찾아봐야지 돼요. 대본 준비를 안 해가지고 원래 열심히 하잖아요. 아 오늘 방광암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생소해가지고 방광암 비뇨의학과지만 이제 방광암을 전문으로 특히 로봇으로 난치성 그런 암들도 로봇으로 그러니까 고난도 수술 로봇 수술 잘 하시고 이 로봇 수술 워낙 잘하다 보니까 해외에 뭐 일본까지도 다른 기관에 뭐라고 하죠 전수를 해야 된다고나 자기 술기를 뭐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고 나 이쪽에 있어서는 조금 독보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이금숙입니다. 오늘은 방광암 수술 명의를 만나러 왔습니다. 방광암은 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생기는 암이라고 하는데요. 방광암 수술 명의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강석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방광암 수술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정도?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수술하기 시작한 거는 한 2006년 말 2007년 요때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한 뭐 20여 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교수님은 왜 좀 비뇨의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셨고 또 방광암 치료에 특히 매진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질문인 네. 것 같은데요. 비뇨의학과를 선택하게 된 거는 학생 때 공부할 때는 저는 내과 계열이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각 과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내과보다 이제 수술하는 쪽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비뇨의학과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수술이 다양하고요. 분야가 다양하고 수술이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당시에 굉장히 그 첨단 수술인 뭐 복강경이라든지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또는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부터 해서 이렇게 그 도입이 되고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비뇨기과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재미가 있겠다 싶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 의사국가고시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 그때 비뇨기과가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 탑3 안에 늘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다 원하는 데고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런 노령화가 될수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거에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고 다양한 수술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고령화가 되면 저도 열심히 하면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고 재미가 있겠다. 그래서 좀 비뇨기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비뇨의학과에서 담당하는 암도 3개나 되잖아요. 그렇죠. 요로개에서 생기는 암을 다 하는데 네. 이제 3개의 중요한 암이 있고 그렇죠. 네.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이렇게 있는데 그 3개의 암이 이제 우리나라 남성 10대 암에 다 되게 흔한 10대 암 내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좀 환자분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또 중요한 과네요, 정말. 교수님 일단 저는 일반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도대체 방광암 왜 생기는지 뭐 흔히 이제 뭐 염색 뭐 네, 흡연,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좀? 그 가장 중요한 단일 위험 인자는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1번이 담배예요. 담배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방광암을 2배에서 10배까지도 많게 늘리게 하고요. 그 양에 비례합니다. 기간, 양, 그리고 일찍 했는지, 뭐 유소년에 했는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으로, 직업적으로 화학약품이라든지 고무, 페인트, 뭐 도료, 그다음에 염색약 이런 데서 있는 냄새 속에 있는 방향족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발암 물질입니다. 방향족 아민. 예, 발암 물질이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방광암을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뭐 한두 번 그런 게 노출됐다고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대개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고농도로 다량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되는 분들이 방광암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또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염색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예, 그게 약간 예. 또 꽂히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거 네, 어떡하지?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염색 많이 하시는데 염색에 어떨까요? 대한 네. 질문들이 많으시죠. 네. 분명한 건 이제 염색약 중에 이제 아닐린 성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방향족 아민의 일종입니다. 종류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염색약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의 발암 물질들은 농도랑 기간이 중요해요. 잠깐 맡았다고 뭐 다 생기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업적으로 뭐 수십 년, 10년 이상 뭐 염색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매일매일 노출된다든지 이런 분들에서 위험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최소한으로 이제 조금 텀을 늘려서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그렇지만 뭐 하얗게 다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가려줘야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방광암이라는 게 어느 순간 딱 암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방광이라는 것이 방광염도 너무 흔하게 있고 흔하게 뭐 빈뇨라든지 뭐 그 소변 관련 증상들이 네, 많잖아요. 네, 네, 혹시 네. 이런 것들이 뭐 암의 전조 증상이나 아니면 암의 원인이 돼서 진행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뭐 늘 염증과 암은 이제 방광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암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방광암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한두 번 방광염에 걸리고 몇 번 이렇게 걸린다고 여자분들 흔히 방광염이 네. 있으신데 네. 그런 것들이 방광암으로 연관되진 않고요. 방광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제일 흔한 증상은 사실은 그런 증상 없이 혈뇨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런 증상 혈뇨가 없이 나왔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소변에 피가 나왔다고 느끼고 그게 또 몇 번 그러다 또 저절로 없어지고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방광암일 때의 증상이에요. 오히려. 아, 오히려 예, 증상이 없는 무통성 혈뇨가 가장 흔한 이제 방광암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렇다고 다 암은 아니지만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그런 무통성 혈뇨입니다. 아. 그런 게 있으시면 방광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런 무통성 혈뇨 같은 경우에는 초기 암일 때도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좀 진행돼야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초기보다는 진행됐을 때 더 할 텐데 그래도 혈뇨의 증상이 일단 첫 번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조기 검진을 해볼 수 있어요. 무통성 혈뇨가 제일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암이 있게 되면 일부 암들은 그런 자극 증상을 유발하거든요. 암 자체로 정상적인 점막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상피내암처럼 전반적으로 방광을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방광암들은 막 소변 증상이 있어요. 아프거나 자주 보거나 마렵고 못 참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염증처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염증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고 뭐 혈뇨가 계속 나온다든지 염증은 없어졌는데 혈뇨가 계속 나온다든지 또 증상이 계속 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방광암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교수님, 그럼 방광암 진단은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증상이 혈뇨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80% 이상이 혈뇨가 있어서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실제로 있는지를 이제 검사실에서 보게 되고 암세포 검사라는 거 같이 내요. 소변 검사를 할 때. 아, 소변 검사에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는지 이런 걸 좀 보기도 하고요. 네. 피 검사 기본적으로 좀 보면서 그리고 방광 내시경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게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던데. 예전엔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딱한 내시경이 이제 요도로 이렇게 네.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아팠는데요. 요즘은 이제 불곡형 연성 내시경이라고 좀 해서 부드러워졌나요? 그렇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렇게 굽는 것처럼 부드러워져서 그 모양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불편은 하신데 그래도 훨씬 나아지시고 뭐 마취 없이 대부분 다 잘 봐집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내시경을 통해서 보거나.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의심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영상 검사를 추가로 해서 CT나 MRI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몸에 어느 정도 혹이 있는지 진행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진단을 합니다. 네. 방광을 이제 암 크기와 상관없이 좀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분 절제라는 게 가능한 건지 사실 감이 안 와요. 방광암은 한 3개 정도 카테고리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광의 안쪽부터 보면 한 4층이 있거든요. 네. 점막층이 있고 점막 하층이 있고 두꺼운 근육층이 있고 이제 지방층이 이렇게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광암의 대부분은 다른 데서도 생길 수 있지만 점막에서 생깁니다. 90% 이상. 점막에서. 점막에만 있는지 점막 하층까지만 가 있어서 근육층까지 안 간 그런 부분을 초기암이라고 그러고요. 고암을 비근침윤성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그 근육을 침범하면 이제 근침윤성 방광암. 이게 다 이제 진행이 돼서 전이가가 있을 때 전이성 방광암. 이렇게 이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비근침윤성 방광암인 경우는 이제 마취를 하고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그 혹을 이렇게 내시경으로 절제하면은 그걸로 치료가 끝나는 분들이 방광은 많아요. 그대로 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안에만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한 70% 정도 돼요. 오. 대신 이게 좀 늦게 오셔서 근육을 침범하는 방광암이 되게 되면 물론 전이가감은 또 다른 완전 문제고 근육을 침범하는 방광암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방광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방광을 절제하는 수술을 이제 하셔야지 되는 그것도 부분이 부분 많습니다. 절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신장처럼. 있어요. 돼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거기를 치료하나 전체를 다 절제를 해서 수술을 하나 근육을 침범했을 때도 치료 효과가 동등할 거라고 예상되는 일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개는 근육을 침범하는 방광암이지만 고기에만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암이 없고 그러면서 그 암이 바깥으로 뭐 방광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을 것 같지 않은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야 돼요. 그런 걸 부분 절제하기가 쉽다든지 방사선 치료하기가 좀 쉽다든지 이런 경우는 살려볼 수 있어요. 교수님 근데 갑자기 궁금한 방광은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소변이 안 차 있을 때 네.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안 차 있게 되면은 한 뭐 요 주먹보다 조금 더 크게 되고요. 그 정도입니다. 쪼그라들어 있을 때 그쵸. 거기 밑에 전립선도 한 밤톨처럼 이렇게 있고 교수님께서는 뭐 2007년부터 좀 방광암의 로봇 수술을 적응하셨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 계기가 좀 있을까요? 로봇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근육을 침범하는 방광암이 이제 근치적 방광 절제술, 방광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술이 굉장히 개복이 이제 표준 치료가 이제 지금도 개복 수술을 많이 하고 있지만 표준 치료였고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 굉장히 그 합병증률이 높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치적 방광 절제술은 한 3단계 정도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방광을 절제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합병증이 많고 그리고 또 이 방광을 절제하고 나서는 골반 임파선 절제술이라는 걸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방광이 없으니까 방광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요로 전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방광 역할하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3단계를 거치는 게 굉장히 큰 수술이고 또 장을 사용해서 있고 이런 부분이 합병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그런 개복 수술의 어떤 합병증을 줄이고 환자분들이 회복이 빠르고 큰 절개창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제 로봇 수술이 최소 침수 수술로서 각광을 받던 때이기 때문에 요거가 합병증이 높은 이런 방광 절제술에 적용을 하면 합병증을 줄여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죠. 교수님이 이제 아시아 최초로 이 로봇을 이용한 아까 근치적 방광 절제술하고 또 총 체내 요로 전환술, 아까 이제 인공 방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하셨다고 들었는데 뭐 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로봇 수술이 이제 2가지 종류가 좀 있어요. 방광암에 대한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내시경 수술을 해서 이제 근육을 침범했을 때 방광을 떼는 거를 절제하는 걸 이제 로봇으로 하냐 개복으로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방광을 절제를 하고
임파선 절제술까지는 로봇으로 하고 장을 잘라서 익고 그다음에 그 장으로 요루를 만들거나 인공방광을 만드는 거는 개복에서 하는 하이브리드 방법을 많이 써왔습니다. 아, 초기에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 방광이 이렇게 몸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려면 절개가 좀 필요한데 그 절개를 낸 김에 거기서 장을 이렇게 좀 끄잡아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익숙하고 좋으니까 좀 그 장은 또 예민하고 합병증이 생기면 어려우니까 손으로 해오는 걸 지금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체외에서 요로 전환술을 한다고 해서 체외 요로 전환술이 돼요. 그렇게 로봇 수술을 했더니 좀 덜 아파하고 회복은 좀 빠르고 출혈은 좀 적고 한데 환자들의 합병증이 줄지를 않아요. 개복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질 않습니다. 개복 수술에서도 합병증의 대부분이 장을 이렇게 만지면서 오는 건데 장을 로봇 수술을 안 하고 개복으로 하니까 로봇 수술의 장점이 극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체외 로봇 수술이.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체내에서 다 하는 흉체내 요로 전환술 모든 단계를 이제 로봇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전 단계 로봇 수술을 이제 함으로써 합병증을 좀 줄였고 이게 이제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 중요한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환자분들 전반적인 합병증이나 삶의 질이 향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방광암 같은 경우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예방법 3가지 정도만 좀 꼽아주신다면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위험 요인 3개를 없애는 게 예방입니다. 금연해야 되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직업적으로 노출이 이런 방향족 아민 같은 화학약품에 노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보호장구 같은 걸 좀 착용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화학약품들 혹은 담배 이런 것도 흡수가 되면 발암물질이 방광에 고여 있으면서 방광 점막들을 이제 이렇게 발암 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손상을 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물을 좀 많이 드셔서 그걸 좀 희석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특정 항암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하는 혈액암에 주로 쓰는 그런 항암제를 썼을 때 방광암도 잘 생긴다든지 또 골반의 다른 병으로 뭐 직장암이나 자궁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받았을 때 이제 또 방광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자주 검사를 좀 소변 검사나 암 검사 같은 걸 자주 좀 하도록 권유를 좀 드리고 이런 게 좀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방광암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훨씬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네. 흡연이나 뭐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한 3배 정도 네.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정을 하고 똑같은 상황, 똑같이 담배 피는 분들, 똑같이 그렇게 노출된 분들 이런 것들 보정을 하고 보면 남자분과 여자분의 차이는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런 부분도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 남성 호르몬이 방광암 발암과 진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 방광암 환자분의 특징은 조금 드문데 잘 안 걸리는데 한번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진행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예후가 좋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늦게 와서 진행이 된 암이 좀 많아서 그런 걸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혈뇨가 있을 때 보통은 이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거나 암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워낙 그 방광염이 흔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방광염인 줄 알고 뭐 항생제 같은 걸 먹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성분들도 뭐 단순히 이제 뚜렷한 증상이 있고 막 아프고 막 따끔거리고 오줌 소태라고 표현하는 방광염 증상이 있어서 그럴 때 혈뇨가 나왔고 균도 나왔고 항생제 치료를 해서 그게 없어지는지 봐야 돼요. 안 증상도 없어지면, 없어지고 네. 다 없어지고 혈뇨도 없어지면 그게 이제 그걸로 끝인데 그러지 않을 때는 증상이 남거나 혹은 뭐 계속 혈뇨가 좀 나온다든지 증상은 없어졌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한번 방광암에 대한 검사도 좀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53세 L씨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는데 염색을 많이 하면 방광암 위험이 높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질문 너무 자주 하면 높아질 수 있죠. 눈도 빈도를 줄이는 따끔따끔하고 게 한 경우들이 많은데 빈도를 줄이는 게 맞고 음. 또 성분들을 봐서 뭐 천연 쪽에 뭐 요즘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것들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발암 물질이 있는 성분들은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변 색깔로 네, 34세 L씨가 소변 색깔로 방광암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라고.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게 혈로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물론 그렇다고 다 혈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약을 드신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혈로가 아닌 뭐 철분 성분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다른데 어쨌든 혈로가 가장 방광암의 흔한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혈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방광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은 혈로가 있을 때는 원인을 꼭 찾아봐야지 돼요. 교수님, 그럼 혈로라고 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보통? 농도에 따라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환타처럼 이제 초기에 이게 혈로가 심하지 않을 때는 뭐 조금 이렇게 몇 방울 떨어지는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주황색?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뒤에가 투명하게 비치는 정도로 모아보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아주 토마토 주스처럼 콸콸 덩어리가 나오면서 그래요?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8세 K씨가 이 물 섭취량, 뭐 그다음 식습관 이런 것들이 방광 건강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은 이 수분 섭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물을 너무 과하지 않게 막 뭐 몇 리터를 정해놓고 한다기보단 그래도 즐겨서 드셔서 이게 이제 방광 안에 있는 나쁜 발암 물질들이 희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음식에 있어서는 사실 방광암에 좋고 나쁘고 한 음식들이 아주 뚜렷하진 않은데 결국 몸에 좋다고 한 음식이 뭐 다 채소, 좋아요. 채소, 과일. 야채, 과일, 그리고 물, 그리고 뭐 적절한 운동. 네. 고기가 특히 뭐 이제 좀 가공육이나 햄이나 네. 아니면 좀 탄 것들, 네. 짠 음식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도 안 좋지만 방광암에도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뭐 좀 평소에 좀 간직하고 있는 좀 소중한 아이템을 좀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네.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손편지를 이렇게 좀 네. 써주신 것들을 조금 모아져 있는 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분들이 맞네요. 뭐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은 분들도 많고 네. 또 뭐 실제로 병이 진행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너무 뭐 이렇게 뭐 감동이죠. 저도 감사하고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이런 일을 하는 큰 보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이 방광암 환자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광암은 조기에만 오시면 한 생존율 90%가 넘고요. 상대적으로 간단한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잘 조절이 되고 방광암이라고 다 방광을 절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오는 게 중요하고 혈뇨가 있을 때 또는 방광 증상이 이렇게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그럴 때는 반드시 비뇨기과에 좀 방문을 하셔서 한번 방광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걸 꼭 권유드리고요. 금연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치료하시면 의료진을 믿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좀 혈뇨를 봤다면 한 번쯤은 방광암을 의심을 해보고 좀 진단을 빠르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